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국가의 형성.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동아시아 선사시대, 바로 지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각 나라별로 발전 단계, 국가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의 발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는 당연히 중국부터 얘기를 합니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중국사를 기본툴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자, 중국에서는 어느 시대의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청동기 시대가 돼야지만 이 국가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 국가가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 중국의 기본 문명, 황허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강 유역이 아니라 바로 황허강 유역에서 국가가 발달을 해요. 그래갖고 황허 유역, 청동기 문화에서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온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라가 있었어요. 상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라, 다음이 바로 무엇이 있었냐? 상나라가 있었고, 상은 다른 말로는 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냐면 주나라가 나오게 돼요. 주나라. 자, 그런데 이 세 나라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씀드릴 거라면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동안 여러분들은 동아시아사가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암기 과목은 맞아요. 근데 외우는 방향을 좀 다르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되는 이유까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는 중국에서는 원래는 여러분들 이 주나라부터를 진짜 국가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라와 상나라는 전설상의 국가다. 아마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나라겠지, 실제로 없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하나라와 그 다음에 상나라의 유적지가 꽤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설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어떤 나라라고 실제 했던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적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가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라에서는 얼리타우 유적이 나옵니다. 얼리타우 유적이 나오는데 이 얼리타우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한자로 쓰면 이리두라고 씁니다. 이리두라고 쓰는데 이 얼리타우 유적에서 아주 세련된 모양의 술잔. 우리가 그 전 강의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이 정도 술잔이면 여러분들 와, 디자인이 끝내줍니다. 지금 봐도 와, 이 술잔 진짜 이거 칵테일 넣어서, 막걸리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어쨌든 칵테일 넣어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아주 세련된 술잔이에요. 이런 사치품 정도가 나오려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계급 없이는 평등사회에서는 이런 사치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꽤 높은 신분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 단계, 국가체제가 갖춰져야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라가 실제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라, 여러분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얼리타우 유적 그 술잔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하나라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황하 유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상나라가 나옵니다. 상나라도 전설상의 국가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뭐가 발굴이 됐냐? 이 상나라의 수도, 여러분들 이 상나라의 수도가 바로 은어입니다. 은어가 발굴이 된 거예요. 왜 발굴이 되기 시작했느냐? 여기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각골 문자라는 게 나오게 돼요. 도대체 각골 문자라니 이게 뭐냐? 다른 거 아니라 이 은어라는 동네가 옛날부터 약방 동네로, 약초라든가 여러 가지 약재들이 많이 나는 동네로, 그래서 약방들이 많은 동네로 소문이 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완전 대박이 난 약방이 하나 나오게 돼요. 와, 여기서 만병통치약을 판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사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방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그거 뭐냐? 재료가 뭐냐? 우리한테는 좀 알려달라.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약방이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영업비밀인데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약방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놈이 도대체 뭘 쓰는지를 보자라고 해갖고 몰래 밤에 지켜보고 있는데 약재를 구하러 갈 거 아니에요. 밤에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몰래 나옵니다. 그러니 산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왜 무덤 같은 데 막 파더니 거기서 뼈를 꺼내갖고 갖고 와갖고는 그걸 무엇해요? 갈아갖고 가루를 낸 다음에 그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 약방 주인들이 경악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국인들 아니냐? 중국인들이 원래 다리 4개 달린 것 중에선 책상하고 의자만 빼놓고 다 먹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의 뼈를 갈아서 약으로 쓴다라니.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고소를 했어요. 자, 고소를 했는데 이제 누가 왔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공안, 중국 경찰의 공안이라고 합니다. 이 공안들이 왔죠. 공안들이 와갖고 딱 이 사람 잡혀갖고 끌려갔어요. 산속으로. 끌려가고 다시 팠는데 에구 사람 뼈다 그거 아니야. 거기서 거북이 등 껍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소나 말의 넓적다리 뼈 같은 넓은 뼈 조각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이거 뭐야? 이거 사람 뼈 아니잖아. 이러고 딱 봤는데 이상하게 거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왜? 거북이 등갑에 갑, 그 다음에 뼈골. 그래갖고 뼈와 거북이 등갑에 써져 있는 글자라 했고 갑골 문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갑골 문자라는 건 무엇을 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썼다라고 그랬죠? 이 글씨를 쓴 이 뼈나 아니면 거북이 등갑을 불에다 집어 던져요. 그럼 표면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선이 어느 글자 위로 지나갔느냐 아니면 어느 글자와 어느 글자 사이로 지나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갖고 점을 칩니다. 점을 쳐갖고 그 점괘대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사하고, 여러분들 점을 치는 건 제사의식입니다. 제사하고 정치가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합이 돼 있는 겁니까?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정일치를 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재정일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은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갑골문자가 나오고 신정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나라에서 옆에 보면 여러분들 사진 보일 겁니다. 상나라의 제기하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제기, 향로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따질 것도 없이 상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렵게 공부하냐면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방식하고 쉽게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상 딱 써놓고서 상나라의 은어, 갑골문자, 신권정치, 신정정치, 그 다음에 그 상나라 제기 이렇게 외우면 힘들어져요. 그거 외우지 말고 그냥 상나라만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떤 주제에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 분류하면 돼. 수도가 그 뭐라고 했는데 이래도 돼요. 왜? 주관식이 없거든요. 주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은어 나오면 상나라지. 갑골문자 나오면 상나라지. 갑골문자 나왔으니까 신정정치고 신권정치 나오면 상나라지. 결론은 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주관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다 어디에 써 있다는 얘기냐면 시험지에 다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무조건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맞춰줘요. 좀 이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나옵니다. 주나라는 어떤 제도를 사용하게 되느냐? 이 나라는 여러분들 봉건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봉건제. 도대체 봉건제가 뭐냐? 봉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죠. 자, 봉건제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봉건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볼 건 봉건제인데 또 다른 쪽에는 여러분들 군현제, 이 군현제는 다른 말로는 주현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군현제, 주현제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왜 반대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방에다 누구를 보냐면 봉건제에서는 지방에다 제후를 파견합니다. 제후. 그에 비해서 군현제, 주현제는요. 군현제라고도 하고 주현제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에선 그러니까 군현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나라는 주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 그에 비해서 군현제, 주현제에선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제후를 파견한 거랑 관리를 파견한 게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먼저 제후 쪽을 봅니다. 제후한테 네가 이 동네 이만큼을 네가 다스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후가 늙어서 죽어버렸어. 이 제후가 이렇게 늙어서 죽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제후는 누가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하냐면 제후의 아들이 합니다. 그 제후의 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하게 될까? 제후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대대손손 이 집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왕이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후랑 친해야죠. 왜? 왕은 멀리 사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후는 지금 현재 나한테 세금 받아가고 내 노동력을 동원하고 다 제후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제후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땅은 형식적으로는 왕거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제후권과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동네는 제후의 힘이 제일 세다. 이 봉건제는 여러분들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군현제 또는 주현제는 어떻게 되냐? 관리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관리한테 너 이만큼 네가 다스려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관리가 죽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관리아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왕은 새로운 관리를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는 임기도 있어요. 그 임기가 딱 끝나면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다른 관리가 오고 이 관리는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벼슬을 그만두거나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누가냐? 왕이 되는 거죠. 이 관리는 잠깐 왔다 가는 임시직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왕이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랑 친해요? 왕이랑 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왕의 권한이 강하다. 이거는 바로 무엇이 되냐? 중앙 집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앙 집권이죠. 봉건제하고 군현제, 주현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꼭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주나라의 봉건제는 어떤 형태냐?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뜻 아닙니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왕은 큰아들한테 무엇을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한테 작은 아들 둘은 그럼 평민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애매하죠. 그렇다면 뭘 만들어주냐? 그 작은 아들들은 제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후로. 그러면 형은 왕이 됐고 동생들은 제후가 됐습니다. 왕과 제후 관계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그 다음 때 가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촌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때 가면 여러분들 역시 뭐가 이제 6촌, 8촌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사촌, 형제죠, 형제. 그리고 친척이죠. 그래서 혈연이에요, 혈연. 그 다음에 종법이란 말은 뭐냐? 종법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큰 집들이 있을 거예요. 큰 집 중에서도 제일 큰 집, 모든 큰 집 중에서 제일 큰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종갓집이라고 그러죠. 종법의 종자는 그 종자예요. 그래갖고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 자, 본가와 분가의 관계. 그걸 바로 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연이나 종법이나 별로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어느 나라 간다? 주나라 간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여러 번 읽는 것뿐이고 그게 바로 어느 주제에 속하는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냐? 왕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천명.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냐? 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덕으로서 다스린다. 천명, 덕치가 있습니다. 천명, 덕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토지제도에서는 정전제라는 게 있어요. 자, 도대체 정전제라는 건 뭐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물정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정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땅에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우물정자를 쏟으면 땅이 몇 등분이 되느냐? 9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각각 농민들한테 하나씩 8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동경작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건 세금으로 받아가요. 이렇게 농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동경작해갖고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법. 우물정자를 이용해갖고 바로 정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정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땅이 누구 땅이어야지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국가 땅이어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엇이 되냐? 토지 국유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토지 국유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정전제 같은 건 실제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다? 주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명 덕지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다? 주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전제가 나오면 어느 나라다? 주나라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요. 문제 어떤 거라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주나라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가 이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수도를 어떻게 옮기게 되냐? 견용족이라고 여러분들, 자,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렇게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무엇으로 가느냐? 자, 수도를 호경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수도가 호경이라는 데였어요. 호경에서 수도를 러양이라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 또는 러양으로 옮기게 됐어요.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러양은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간 거냐면 동쪽으로 더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겼다 해갖고 이 시대를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동쪽으로 간 주나라의 시대, 동주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동주. 그래서 이 주나라 앞에 있던 아직 수도가 호경에 있을 때 주나라는 다른 말로는 서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서주. 서주 동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주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이때가 안정기겠습니까? 아니면 혼란기겠습니까? 혼란기죠. 자, 춘추전국시대. 여러분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러도 여러분들 정답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춘추전국시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춘추시대에는 잘 나가는 제후국. 이제 솔직히 말하면 원래 왕의 나라였던 여러분들 주나라 왕실이 왕이고 나머지는 제후국이죠. 자, 그런데 이 주나라 왕실은 주나라는 되게 약화돼요. 그리고 오히려 제후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 춘추시대 잘 나가는 제후 5을 바로 춘추 5패. 춘추시대에는 잘 나가는 제후가 5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는 잘 나가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국시대는 전국 7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갖고 춘추 5패, 전국 7웅 나오면 다른 것도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춘추전국시대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 여러분들 한번 보죠. 이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다면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상주까지는 분명히 청동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때는 드디어 무엇을 쓰기 시작하느냐? 저걸 얘기하기 전에, 청동기 시대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봉건제가 약화되는 시기예요. 혈연 중심의 봉건제가 왜 약화됩니까? 혈연인데 핏줄인데. 그건 시간 지나면 당연히 약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형제였죠. 하지만 그 다음 때는 사촌이 됐죠. 그 다음 때는 8촌, 16촌. 여러분들 이렇게 한 30대 흘러가면 2의 30승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는 반드시 시간 지나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춘추 5패 일부가, 그 다음에 전국 7웅의 일부가 봉건제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봉건제가 아니라 이제 중앙의 권력이 강한, 자, 무슨 제로 가자? 9년제로 가자라는 주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9년제가 시작이 됐을 뿐이지 전국적 실시는 아닙니다. 왜? 9년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여러분들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통일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고 완전 혼란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을 한다? 9년제가 시작이 된 것뿐이지 9년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 시작이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더 등장했다일 뿐이지 전국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얘기하다 만 건데 하상주 시대까지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동기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무슨 시대로 가냐? 드디어 철기 시대로 바꿔요.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 시대,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철로 만든 철제 무기가 나와요. 무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무지 좋아지죠.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청동하고 철은 여러분들 무기의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무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무엇이 많아지냐? 전쟁이, 정복전쟁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가끔가다 그런 얘기, 좀 트집을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기가 많아지면 전쟁이 많아진다. 대부분 다 맞을 것 같아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체험해본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혹시 비비탄총, 성능 좋은 빵성 팡팡 나가고 성능 좋은 비비탄총 가지고 놀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들 분명히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 향해서 쏘면 안 된다 이러셨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만 보면 제가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상의 무기가 좋으면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제 농기구가 나와요. 철제 농기구가 발달합니다. 그전에 뭐 청동제 농기구도 청동으로 농기구 안 만듭니다. 왜? 청동의 주성분은 구리예요. 구리는 몇 번 곡괭이질하면 휘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청동으로 농기구 안 만들어요. 그런데 철은요, 아주 단단한 금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게 만들어도 끝내주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수한 철제 농기구가 나온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까지 되냐? 우경까지 발달해요. 우경이라는 건 소가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발달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이 되냐?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올라갔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오냐? 먹고서 남는 게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먹고서 남는 거, 잉여생산물 갖고 있어봤자 썩어버리면 소용없죠. 모자란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무엇의 발달로?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여태까지는 물물 교환,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고 나한테 없는 걸 받았을 뿐이었어. 헌데 이제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왜? 정확하게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개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면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이익보고 불편하다란 말이에요. 그거 막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인간이 이 중국에서 화폐라는 게 나와요. 이때 나온 화폐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전과 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전, 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폐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들 시대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도전은 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도전, 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춘추전국 시대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진나라 할 겁니다. 진나라 나오면 또 반량전이라는 화폐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할 거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폐가 딱 나오면 자,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외워 그러면 여러분은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또 진나라 가서 얘기할 겁니다. 뭐가 나올 거냐면 반량전이 나올 거예요. 반량전 딱 나오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마디 할 겁니다. 외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진나라 반량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누적해갖고. 이거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합시다. 외워.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시기는 혼란기입니다. 혼란기는 무조건 여러분들 혼란기 무조건 안 좋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냐? 이 시기는요. 각 그 춘추호패 전국 칠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노리는 시기냐? 부국강병을 노리는 시기예요. 부국강병. 나라만 부강하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부국강병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똑똑한 인재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인재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로 써드려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죠. 어떤 학생이 아주 크게 토 그랬어요. 토하고 사자는 달라요. 그래갖고 한자를 모를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한자 잘 안 배우니까 그래갖고 제가 토자는 이렇게야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똑같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 이건 툭토자고 이건 선비사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들은 어느 나라 출신? 자, 전국 칠흥 중에 어디 출신? 춘추 오패 중에 어디 출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무엇만 보는 능력 위주의 인재들이에요. 능력 위주의 인재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일치 안 봅니다. 능력만 보는 인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혼란기는 당연히 안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안정기는 사회 계층 간에 섞이는 일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 혼란기에는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층에 있던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런 능력 위주의 인재들, 신분 안 따진다, 국가 안 따진다, 이런 인재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 여러분들, 사라는 말이 나오면 춘추전국 시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 4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각자 자신들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백가. 제자백가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우리가 나중엔 유교라고 부르는 그 사상이에요. 지금은 유가라고 부릅니다. 무엇이에요? 유가에는 누가 있잖아요? 공자. 공자는 무엇을 강조해요? 인, 의, 예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인, 의, 예. 어디서 들어본 거 공자님 말씀 같아. 그냥 공자님 말씀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자가 있습니다. 자, 맹자는 무엇을 했냐? 성선설을 얘기를 했어요. 성선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보입니다. 누굴 보면 애기들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잖아요. 그게 바로 성선설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순자.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응?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선설이라면서요. 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순자의 성악설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를 보면 압니까? 아기를 보면 알죠. 내가 여러분한테 잠자리를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시켰다고 합시다. 오른쪽 앞날개 뜯어. 왼쪽 뒷날개 뜯지 말고 쭉 찢어만 나. 자, 오른쪽 눈 뽑지 말고 터트려. 아우. 자, 꼬리부터 1mm 간격으로. 아이, 못하죠, 여러분들. 왜? 기술이 모자라서 1mm씩 못 쏜다가 아니지. 잔인해요. 징그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애기들은 잠자리 주면 어떡하냐? 막 뜯습니다. 안 시켰는데. 그리고 먹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자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공자나 맹자는 어느 쪽 사상에 그대로 이어지냐면 여러분들 유가의 사상으로, 유가의 주류로 쭉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교로 발달하면서 유교의 스승들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순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순자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순자는요, 다른 쪽에다 영향을 줘요. 어떤 사상에다 영향을 줬냐면 법가 사상에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가. 자, 법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여러분들 상황, 이사,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자, 이사가 바로 누구냐면 이사랑 연결됐던 인물이 여러분들 진시황이에요. 진나라 시황제예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상황은 이사 이전의 재상. 그래갖고 이사가 진시황의 재상이고 그 다음에 상황은 그 전 사람입니다. 전 사람. 그래갖고 상황은 진시황이 부리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다른 게 아니라 순자의 성악설에 영향을 받았죠. 인간은 어떻게 된다? 자, 그 본성이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강력한 법치를 강조해요. 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나라의 채택이 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진나라의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뜯어 고쳐요. 완전히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고 그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법가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가가 있습니다. 도가. 도가는 누구하고 누구냐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에요. 자, 노자와 장자의 사상. 그래갖고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노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해갖고 노장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무위자연을 강조해요. 무위자연. 도대체 무위자연이라는 건 또 뭔 소리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하게 그냥 냅둬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무위자연이에요. 이런 무위자연을 강조하는 게 바로 도가 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위자연 하는 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이건 예능도 아니고 다큐 비슷한 건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분들이 있다고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초창기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집도 좀 지어놓고 거기서 그럴듯하게 사시지만 초창기에 막 토굴 속에서 막 사는 분 같은 분들 계세요. 그 양반들이 바로 도가입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가 사상은 나라의 제도, 법 이런 것들 다 거절합니다. 윤리 이런 것들 다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종교 쪽이나 아니면 예술 쪽으로 나가야 되지 정치 쪽으로 나가면 나라 큰일 나요. 도가의 나라 아이형 아닙니다. 도가의 나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름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묵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묵가. 묵가는 누가 얘기했냐? 묵자라는 인물이 얘기를 했어요. 묵자. 묵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춘추전국 시대가 너무 아니야. 왜 너무 아니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서로 막 죽이고 전쟁 나고 아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하고 난리치느냐? 이거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아, 원인은 바로 차별이구나. 차별이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겸해라는 걸 강조합니다. 겸해. 겸해가 도대체 뭡니까? 아, 이게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면 된다.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뭔데? 아,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가족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 그건 좀 특별한 가족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사랑을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사람들 간의 싸움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얘기죠? 애시당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강조했고 이 사람은 또 노동도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에 또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자, 묵자, 겸해, 차별 없는 사랑, 모든 사람들의 평등. 그 다음에 노동을 세계 사회주의 사상,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자. 아유, 하여튼 이 짱꼴라들 뭐든지 지네가 최초, 뭐든지 지네한테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묵가예요, 이건. 어쨌든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런 제자, 백가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봉건제가 약화되고 군현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어느 시대? 춘추전국 시대예요. 철기 시대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예요. 철제, 농기구가 나오고 우경이 시작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도전, 포전이 등장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제자, 백가 사상이 등장했다. 춘추전국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한 게 바로 누가 통일했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진나라가 통일했죠. 자, 이제 누구 나라가 나오냐? 진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등장을 했고 이 진나라는 여러분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예요. 중국의 최초 통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최초로 통일했느냐? 법가 사상, 기마전술 같은 걸 이용하고 통일을 했어요. 그걸 이룩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다른 인물이 아니라 워낙 많이 나오는 인물, 시황제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황제, 당연히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인물이 돼요. 자, 시황제는 왜 시황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한테 야, 내가 드디어 춘추전국 시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전국 칠웅, 우리도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나머지 6놈을 싹 쓸어버려갖고 없애버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의 중국, 자, 드디어 통일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불렸던 방식과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되겠지. 나를 뭐라고 부를래?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왕이요. 왜 여태까지 가장 좋았던 용어는 왕이죠. 가장 그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게 왕이죠. 왕이요 그럽니다. 야, 이 새끼들아. 참나. 저 전국 칠웅 나 빼고 6놈들도 지네가 왕이라고 불렀어. 내가 그놈도 싹 쓸어버리고 하나로 통일했는데 나를 그대로 왕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좀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좋은 단어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킹왕짱인데요. 그렇죠. 왜? 왕 이상의 단어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열받아갖고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어떤 인물들이 있어. 그랬더니 예전에 삼황오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황오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환인, 환웅, 단궁 같은 분들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희조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럼 해결됐네.
내가 이 천하의 혼란함을 하나로 통일한 것은 삼황우제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있는데 이 8명이 한 일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100번 양보해서 사망에서 황자를 띄고 오제에서 제자를 떼갖고 나를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황제다. 처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을 하냐. 내가 그 황제를 시작한 인물이니 나를 시황제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 후계자는 2세 황제, 그 다음은 3세, 4세, 1000세, 만세를 가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어갖고 사실상 2세에서 망합니다. 참나 어이가 없죠. 자, 어쨌든 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의 재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사예요. 시황제의 재상. 이 사람이 법가사상으로 죽어라고 도왔어. 그렇다면 이 인간 통일광인데 뭘 통일했냐? 첫 번째로 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9년제라는 걸 합니다. 9년제. 전국을 9년제로 딱 싹 다 통일을 해요. 드디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36군, 36개의 군을 설치해갖고 통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상은 무엇 하나로 통일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법과 사상 하나로 통일을 해요. 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나라의 통치체제인 율령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가장 높은 관리로서 3명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급이에요. 국무총리급. 3명의 총리급 최고의 대신들과 그 다음에 3공구경. 구경은 지금의 장관급입니다. 9명의 장관급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6군, 그 다음에 여러분들 3공구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황제 율령체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했냐? 법과 사상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뭐가 난리가 나느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도가 관심 없어요. 도가는 관심 없어요. 왜? 네 마음대로 하셔. 난 산에 갈게요. 그러고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까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죠. 없어져 버렸어요. 물가는 없어. 그렇다면 이제 이 정치판에 남아서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거릴 사람들은 딱 하나, 육아사상가들이 시부렁시부렁 거리죠. 육아가 비판합니다. 폐하. 그렇져선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법으로만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법이 아니라 윤리로서, 도덕으로서 이러면서 막 잔소리하니까 여러분들 시황제가 한마디 하죠. 저 새끼들 시끄럽다. 묻어. 그리고 책은 다 태워. 이러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법과 사상을 누가 비판하니까 유교 사상이 탄압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탄압당하는데 그 유교를 탄압했던 사건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교가 아니라 유가라고 해야 돼. 참 아직은. 자, 유가가 탄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탄압당했던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서갱유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책을 불사라고, 분서라는 건 책을 불질러 버린다예요. 그 다음 갱유, 유생들은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서갱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유교를 탄압했고 그 다음에 시황제는 통일광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통일해 나갑니다. 무엇을 통일하냐? 문자를 통일합니다. 당시 문자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쓰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해요. 그 다음에 도량형. 여러분들 도량형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길이를 재는 자, 무게를 재는 저울 추, 그 다음에 양을 재는 돼, 이런 것들 다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도 통일을 해요. 화폐는 무엇으로 통일했느냐? 반량전으로 통일을 합니다. 자, 반량전으로 통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나라의 화폐는 반량전입니다. 반량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자, 화폐 외워. 자, 다시 한번 외우셔야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도전포전, 진나라 반량전,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반량전이 나온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통일하러 다닙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흉노정벌 합니다. 흉노정벌 해갖고 오르도스 지방까지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흉노, 와, 이름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흉노를 정벌해서 오르도스 지역까지 자, 점령하고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가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이름부터가 흉노잖아요. 그 흉노. 카리스마는 왜 절 보면서 이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같았죠. 흉노 얘기는 왜 날 보면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방민족입니다. 자, 이 흉노를 정벌해서 오르도스까지는 올라가지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짓게 됐냐? 31 긋게 됩니다. 만리장성.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리장성 북쪽은 사람 사는 곳 아니야. 거기는 흉노가 사는 곳이야. 그리고 만리장성 남쪽이 사람 사는 곳인데 사람 사는 곳은 내가 다 통일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리장성 여러분들이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가보신 분들은 만리장성 딱 올라가 보면 와 황당합니다. 제가 올라가 보고서 거기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소리 인각인데 해도 되나? 그냥 하겠습니다. 어우 개새끼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감탄사와 욕이 다 나온 거예요. 왜 감탄사와 욕이 다 나오냐? 전 전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만리장성을 만들다 보니 어떻게 됐다? 저거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탄하면서 욕도 한꺼번에 나오는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황제는 또 무엇을 짓느냐? 여기다가 아방궁. 자기의 궁궐입니다. 아방궁. 그 다음에 이 아방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 중에 하나는 진시황은 자기에 대한 암살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의 거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게 해서 전각과 전각 사이에 그 공중다리, 그 건물에서 건물로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서 그 밑에서 보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아방궁은 뭐 지금 뭐 흔적도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는 진시황릉까지. 지나치게 엄청난 토목공사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 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나왔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플러스 무엇이 됐느냐? 여러분들 너무 가혹한 통치예요. 너무 가혹한 통치가 이어집니다. 아니 가혹한 통치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저항 때문에 결국 무슨 난이 일어나면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요. 진성 오광의 난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진성 오광의 난은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입니다. 이 사람들 농민이에요. 근데 토목공사장에 끌려가고 있었어. 지나친 토목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나라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역에 동원된 농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단 한 명이라도 하루라도 늦게 되면 전원 그 팀 전원이 처형이에요. 참소에 모가지 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송 오광이 속해 있는 이 농민팀이 가다가 강을 딱 건너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장마를 만난 거예요. 못 건넙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장마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 보니까 날짜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가면 참수입니다. 목 잘려 죽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다 잡혀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의 법은 내 한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야. 꼭 지키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노역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참수다. 미친 거죠, 미친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농민봉기의 시작, 진성 오광의 난이고 진성 오광의 난을 계기로 진나라는 흔들리면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진성 오광의 난이 나오면 바로 어느 나라다? 진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진나라 시황제 꼭 아셔야 됩니다. 최초로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진나라 진시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법과 사상으로 통일하고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율령체제를 만들었다.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이행고 진나라 시황제예요. 진나라 진시황. 그 다음에 문자,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 반량전 나오면 진나라 시황제죠. 그리고 흉노정보라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진나라 시황제예요. 진송 오광의 난이 나왔다. 바로 진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갖고 무엇을 받으냐? 여러분들 하상주에다가 그 다음에 춘초전국시대 진나라까지 중국에서 국가가 시작되는 단계를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내용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이걸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여러분들 강의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기출문제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죠.